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클래식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저랑 이야기 나눠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식은 대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지, 클래식 족보 찾기, 고대부터 바로크 음악까지의 뿌리 찾기, 그리고 이후의 시대별 분류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와 명곡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음악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음악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음악이 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지 음악 기원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는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의 음악으로서의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런 음악의 기능과 함께 음악이 이렇게 해서 발전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음악의 기원을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같은 고대 사회에서 음악이 공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그 연극하고 접목이 되면서 악기와 연주 기법도 점점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예술은 저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음악만 따로, 연극만 따로, 미술만 따로, 문학만 따로 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림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림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연극에서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로 다 합쳐지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공연 형태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연극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악기와 연주 기법도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종교 제례와 연극, 서커스 공연뿐만 아니라 집안 잔치나 대중 연회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일상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잔치를 베푼다는 거는 풍악이 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쁜 자리이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떤 행사이거나 에서도 음악은 기능을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를 지나서 문명이 발달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의 3요소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리듬, 멜로디, 화성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진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그러면 어떤 소리이긴 한데 그 소리에 어떤 규칙도 있고 어떤 리듬도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선율도 있고 또 어울리는 화음이 합쳐지면서 화성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우리가 음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클래식은요, 사실은 어떤 한 시기에 유행했던 예술 장르를 말하는데, 음악에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활동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뭐 그림이나 문학이나 음악, 이 모든 다양한 예술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했지만, 음악에서 보면 그 시기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활동했던 시기다. 그런데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그 바로크 시기 다음에 등장하는 고전주의 음악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시기의 음악들을 고전적인 음악이라면 다 클래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클래식은 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뭐 조선이 있기 전에 고려가 있고 뭐 통일신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뭐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별 구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맥락을 짚어보는 데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음악을 전공을 하셔서 꼭 그 시기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클래식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는 입문할 수 있는 베이스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어떤 한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싶은 니즈가 생기셨을 때 그때 그 시기별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기의 음악적인 분명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강의에서는 그냥 큰 흐름들만 짚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보충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그 부분만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특정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중세시대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 음악도 좋고 바로크도 좋지만 이제 중세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 중세의 시대상도 좀 찾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좁고 깊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지금 제 강의는 다양한 분들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클래식을 좀 들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큰 맥락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널리 퍼진 약 5만 년 전부터 음악은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탄생과 함께 음악도 계속 진화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음악의 기록이 언제인가 봤더니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문명 도시인 우까리트라는 데가 있었대요. 현재 이 지방은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고대 도시, 그 우카리트를 말한다는데요. 이제 우카리트라는 고대 도시는 사라졌죠. 우리도 뭐 예전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에 있었던 어떤 도시들은 사라졌잖아요. 이름도, 명칭도 바뀌고. 네, 그런 것처럼 우카리트는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던 고대 도시를 말하는 거라서 지금 우카리트 찾으시면 이제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우카리트에서 기원전 1400년경에 만들어진 특이한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것이 가장 오래된 음악의 기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점토판에는 후르리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서령 문자가 새겨져 있었대요. 이 후르리 언어라는 거는 고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언어인데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동서양의 경계 지역에 기원전 2500년경부터 살았던 그 후르리 민족들의 언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봤더니 학자들은 이 문자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노래였다라고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달의 신의 부인인 니카르에게 바치는 찬미가라고 추정이 됐고 점토판이 조금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기 이제 가사와 함께 연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니칼에게 바치는 노래가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또 이 세이킬로스의 노래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의 악보 중에서 곡 전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터키의 에페소스 유적에서 발견된 건데 보니까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작곡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비문에 세이킬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진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추측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세이킬로스가 죽은 아내 에우테르페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건 서정시 부분을 담당했던 뮤즈라고 하죠. 에오테르페를 찬양하는 노래야 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제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묘비에는 음의 높이와 길이가 문자와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싱잉볼에 맞춰서 이 불려지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아, 지금 우리 21세기나 당시 1세기나 거의 20세기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거라는 거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세요. 삶은 너무 짧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내용이 너무 와닿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도 뭐 권력도 뭔가 그게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마음이 편한 것만큼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가 행복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마음이 편한 게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괴롭지 않고 뭔가 바라는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는 뭘 많이 가져서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왜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서 괴롭잖아요. 근데 그냥 오유지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 평온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잠깐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가사가 그 세이킬로스의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하고요. 이 음악이 그 유명한 게임 시리즈예요. 시드 마이어의 문명에도 삽입이 되어 있는데 문명 5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 문명 5 검색하시면 이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책 연표로 보는 서양 음악사 2023년에 현암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그 고대 음악을 이렇게 시기별로 사진과 함께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 애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거를 좀 숫자랑 그림이랑 살펴보시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원전 3500에서 3000년경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이 도시국가를 성립했고 3100년경에는 서령 문자가 뭔가 표기류법으로 정립이 됐고 그리고 기원전 2500년경에 발견된 이 그림을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조에서 리라, 하프, 관악기, 타악기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 뭐 도자기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악기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기록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800년경 보면 그리스의 호메로스, 눈먼 시인이죠. 이 호메로스가 사람들한테 서정시를 들려주면서 이 기타라나 아울로스 같은 반주를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호메로스가 들고 있는 악기가 리라인데요. 리라는 아폴론 신의 악기로도 유명하고 작은 하프입니다. 우리가 성경 같은 거 보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수금이 세워서 연주하는 하프라는 뜻이에요. 그 수금 또는 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형제, 예,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없애고 나라를 세워서 나중에 이제 로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피타고라스가 은계라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세이킬로스의 비문이 1세기에 발견이 됐는데,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악보 중에서 전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음악이다. 라는 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동로마 서로마 제국 분열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런 시기가 이제 고대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중세 음악의 특징은 그레고리안 성가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가 뭐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이 음악을 흩어져 있던 교회의 전래 음악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뭐 단 한 곡이 아니라 그 당시에 쓰였던 교회의 전래 음악을 전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교황이 작곡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교황이 집권하던 시기에 교황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에 업적을 남긴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성가가 정립이 되면서 교회 세력이 더 강해지고 음악적인 전례도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것은 통일이 되고 어디나 통용이 되면서 힘을 갖게 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막 흩어져 있던 음악들을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하나의 형태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13세기에는 고정음과 리듬의 차이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14세기에는 음이 조금 더 분할 체계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성가가 9세기에서 14세기에 완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세기에는 종이에 사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16세기에 음표 머리를 둥글게 표시하고 우리 음표 그리면 뭐 머리, 줄기, 꼬리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마디선이 드디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음악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발전은 어쩌면 굉장히 더디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음악이 굉장히 천천히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그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대 중세 음악을 많이 듣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음악들을 듣게 됐지만 뭐 우리가 주로 클래식하고 듣는 거는 바로 그 이후의 음악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 이제 중세 시기에 이렇게 음악이 발전했던 거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이제 보통 수도원은 도시 외곽에 있죠. 그래서 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이 도시 안에서는 왕들이 기거하는 궁전을 중심으로 음악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음악조차도 들을 기회가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세의 그리고리안 성가의 특징은 선율이 하나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평성가라고도 이야기하고 단순 성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제가 중세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단순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스스로 해봐요.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단정하고 어, 편안한 음악? 이런 음악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단순 성가 또는 평성가라고 불리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중세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현대 조성에 해당하는 교회 선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장조, 바장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조성이 따로 있지 않고 무슨 에이올리안 선법, 리디안 선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선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노래로 이제 전달했던 것이 특징인 거죠. 근데 초기 중세 음악은 다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사는 다 라틴어고요. 이 그리고리안 성가는 아까 제가 단순 성가, 평성가라고 말했잖아요. 음이 높고 낮음이 거의 없이 순차 진행으로 반복이 돼서 듣고 있으면 약간 연불 듣는 느낌으로 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수도원에서는 다 수사님들은 누구 있어요? 수사님들은 다 어때요? 예.
남성분들만 있었죠. 그래서 모두 남자만 불렀고요. 기독교 핵심 전례인 미사에 쓰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미사가 한국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고 라틴어 미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 중세 음악과는 달리 이제 반대 음악이 반대 급부로 세속 음악도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나 반대 급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어, 정반 합의 원리처럼 뭔가 어떤 게 탄생하면 그 반대 급부도 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악 반주가 없는 성악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점차 변화가 일긴 했지만 기악은 성악의 보조 역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악보다 성악이 훨씬 더 우세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 음악은 네우마라는 기호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네우마가 발전이 되면서 이걸로 뭐 음의 길이나 높낮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세기, 뭐 11세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기도 다레쪼라는 이탈리아 아레쪼 말에 사는 이 기도라는 수사가 아니 이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너무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평행선을 그어서 우리가 선과 칸으로 음고를 구분하자. 계명을 붙이자. 어, 그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 여섯 음계 헥사 코드를 정리하고요. 그랬는데 이 도레미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 같잖아요. 근데 한국말이 아니고 이탈리안 말인데 성 요한 창가의 첫 소절의 가사가 계명창의 음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도는 우트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좀 부르기 쉽게 1673년에 도로 바뀌었고 이 도는 주님, 도미누스라는 이 주님을 뜻하는 도미누스의 앞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곱 번째 음인 시가 생겨서 서양의 칠음계, 그 도레미파 솔라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제47대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로마는 다신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종교 음악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서 지배됐다는 거, 아까 보셨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 때는 정식 종교로 인정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그 테오도시우스의 두 아들이 로마를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죠. 동로마 제국은 터키 쪽이잖아요.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방교회, 정교회에서 이제 비단틴 성가가 발전됐고 소로마 제국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가 정리했다고 했는데 그레고리오스 1세는 590년에서 604년까지 제의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명칭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지방마다 흩어져 있던 노래들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어딜 가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레고리안 성가는 서양 음악에 기초를 확립했다, 근간을 확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대표 작곡가는요, 레오냉, 페로탱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냥 슬라이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수도원이나 왕들이 사는 궁정에서 음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성당, 파리 로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음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세가 지나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도표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 보이시죠? 이제 590년에서 604년까지 제의를 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흩어져 있는 중세 성가를 다 모아서 그레고리아 성가라고 부르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귀도 다래조가 11세기에 네 개의 선을 그어서 음고를 구분하게 됐고 나중엔 뭐 파리 로트르담이나 이런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의 음악이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달시키면서부터 기록을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많은 세계사 시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견,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금속 활자가 이제 나오면서 뭔가 유포할 수 있게끔, 너나 나나 기록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르네상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보통 1450년에서 1600년까지의 약 150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의 르는 다시 뭐 뒤로 백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네상스는 탄생 뭐 이런 뜻인데 다시 탄생하다. 그러니까 뭐 재생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냐라고 봤더니 중세 이전의 시기가 어디였죠? 음,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이런 것들을 다시 발전시키자. 그 문화를 발전시키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세 시대는 신이 중심이었다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다시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의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르네상스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을 중심으로 부르고뉴 악파가 중심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종교 음악도 함께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가 됐다 그래서 종교 음악이 전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나 음악의 중심은 아무래도 종교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이런 데서 돔 헌당식 같은 거 할 때 음악이 쓰였는데 그때 사용됐던 음악이 기욤 디페라는 사람이 작곡한 이제 장미꽃이 피네라는 곡인데 이 돔이 마치 장미꽃 형상이라서 이제 장미꽃이 피네라는 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3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 초기 다성음악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모테트가 유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악보에 뭔가 지정 악기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꼭 이 악보는 이 악기로 연주하세요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바니 가브리엘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악보에 지정 악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558년에서 1603년까지 제의하던 시절이고 뭐 이런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바로크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클래식 그러면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음악이라기보다는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음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크 이전에도 음악이 있긴 했지만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볼 수 있는 악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뭘 악보로 연주되어야지 우리가 들으면서 그거를 아, 저런 음악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부터 보통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로크 시기의 음악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 바로크라는 단어 자체가 미술 사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바로코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이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크는 굉장히 우아한 음악일 것 같지만 지금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상한 것, 극단적으로 미개한 것, 타락한 것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대는 그 전 시대 사람들이 다가오는 시대를 비하하잖아요.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바로코 같으니라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비하의 언어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언어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음악의 특징이 어떻냐라고 보니 일관성이 없고 불협화음의 멜로디가 많고 박자 조성이 자주 바뀌고 매우 빠른 곡의 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천박한 음악이더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하를 한 거예요. 특히나 철학가 짱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크 음악이란 혼란스러운 화성, 변조와 그 조성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음악이야. 노래는 굉장히 거슬리고 비정상적인 데다가 정확한 음정으로 부르기도 너무 어렵고 움직임도 너무 단조로워.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크를 비하했는데 이 바로크 시대라고 불리게 된 거는 19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 바로크가 탄생을 해서 하나의 예술로 인정을 제대로 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자, 이 바로크 시기는 사실 굉장히 음악이 방대하고 위대합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바로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16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약 150년 동안을 이야기를 하고요. 왜 하필 1750년이냐? 그러면 대충 바흐가 세상을 뜬 것이 1750년이니 그때까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0년에 가까웠던 중세 암흑기가 지나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도래한 이후에 이제 바로크 음악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이 시기의 특징은 뭐 바로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전에 카톨릭 국가에서 반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발전한 미술 양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바로크 음악의 특징, 그러면 일단 화려하고 굉장히 대조적이고 장단적 조성이 탄생하고 다양한 음악의 형식이 등장하고 장식음이 많고 아주 극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크다.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음악사라고 전공으로 배우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달달달 외우셔서 정리를 해서 시험 때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바로 그 음악의 주된 음악 기법은 대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 이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 그 선율에 대응하는 선율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렇게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법칙처럼 이 선율들이 두 개 이상의 선율들이 계속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부가 많아지는 다성음악, 만을 다짜 써서 다성음악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선율에 또 다른 선율을 겹치고 또 다른 선율을 겹치면서 이 대의를 이루는 선율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건축적이고 아주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거 바흐는 대의법의 대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은 화성법이라 그래서 수직적이죠. 멜로디가 있으면 반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의법은 멜로디와 반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선율 또 하나의 선율들이 굉장히 수평적으로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화성법은 음을 수직으로 나열했을 때 이하의 음의 관계로 음악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거고 대위법은 음을 옆으로 나란히 수평으로 나열했을 때 각 성부의 노래들이 옆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변하는 음의 흐름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헷갈리고 어렵다 싶으면 아 그냥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듣는 음악은 대부분 화성법에 의해서 작곡됐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의법이 특별히 궁금하시다면 이제 바흐의 푸가라는 장르를 좀 더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바로크 음악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뭐 1573년에 이탈리아 바르디 집안에서 학자나 음악가나 시인들이 모여서 카메라타 활동을 하게 됐다. 카메라타는 뭐 동인, 뭐 동호회 회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여러분 카메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사진기 카메라 많이 쓰잖아요. 원래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에서 같이 뭔가 하나의 취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카메라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로 그 음악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중간에 우리가 뭐 30년 전쟁도 있고 영국의 시민 전쟁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음악들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역사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대, 중세, 르네상스, 고대는 보통 5세기까지, 중세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그리고 르네상스는 15, 16세기까지의 음악이고, 우리가 주로 듣는 바흐, 핸델, 뭐 이런 음악들은 바로크 시기의 음악부터다. 그리고 바로크는 1600년부터 바흐가 죽은 1750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고전은 베토벤이 죽은 1820년대까지. 낭만은 19세기 전반을 초기 낭만과 후기 낭만으로 구분하면서 나뉘어지고 현대는 20세기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도표로 중심을 잡아보면 중세는 단선율의 음악이고 그레고리오 성가가 유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르네상스는 다성음악이 발전하고 교회, 세속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종교적인 교회 음악이 발전을 했다가 후기에는 반대급부로 세속음악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바로크 시기에는 이제 조성이 장립을 하게 되고 대입법, 아까 선율들이 수평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그런 여러 선율들이 합쳐지는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대하고 웅장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고전주의는 굉장히 균형적이고 명료하고 그리고 소나타라는 형식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아주 화려한 관현악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20세기 이후는 뭐 인상주의, 표현주의, 실험음악 등의 아주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시기는 주로 바로크부터다. 그럼 왜 그때부터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도 음악이 있긴 했지만 악보 연주자, 연주회장, 장소가 필요하고 악기가 필요하고 또 그 악기를 연주해줄 연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춰줘야지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좀 부족했고 바로크부터가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됐으며 바로크부터 그런 기록을 찾기가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크 이전에는 음악이 주로 교회 의식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제 책 연표로 보는 서양 음악사 핸디북처럼 손으로 이렇게 짚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책인데 저는 스스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책에 제가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놨고 시기별로 대표 작곡가들을 대표 작품과 함께 이렇게 나열을 해 놨어요. 뭐 바로크, 고전, 그다음에 뭐 낭만, 현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작곡가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본 작곡가도 있고 이러실 겁니다. 이제 체크해 가시면서 아는 사람 곡부터 익숙하게 정리하시고 또 이제 그 앞뒤로 어떤 작곡가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음악적 지평이 좀 넓어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패로 보는 서양 음악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이 시기들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봤더니 대체적으로 바로 그 시기가 우리나라 제19대 왕인 숙종, 조선시대의 숙종 때부터 음악이더라라고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로 제가 좀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크 시기에는 보통 파일벨, 비발디, 바흐, 핸델 이런 사람들이 대표 작곡가인데 제가 그냥 이름 앞자만 따서 파비바헨으로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음악사를 들으셔도 되고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걸 알고 음악을 들으면 좀 음악이 맥락이 잡히실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